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금융과 실물이 괴리되는 이유는 이제 그 상위 0.01%의 기업들과 99.9% 실물이 있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 차이가 더 커질 거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나은 이유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보다 월등히 더 높아서 그렇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승률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 상승률보다 더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주가는 결국은 기업의 실력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수익력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고, 미국 기업들은 그 정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합니다.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국의 증권 자본주의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야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주가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언제나 어느 때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더 높고 위험은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데이터, 아이디어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공짜로 이렇게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뿌리니?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은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자,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일이지 않습니까? 7월 2일이어서 그 매 분기가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뭐가 발표가 되냐면 미국에서 요런 자료들이 나와요. 자, 한번 자료를 띄워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가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고 해서 6월 30날까지 미국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3, 4분기에 만들어진 자료죠. 여기 자료에 보면 미국의 포워드 퍼가 나와요. 포워드 퍼. 현재 미국의 포워드 퍼가 2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것이 1999년도 포워드 퍼가 24배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재 수준이 주가가 뭐 약간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포워드 퍼를 갖고 비교하는 지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현재 미국은 25년 정도쯤을 에버리지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소 높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아무거나 사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실적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 방에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주식이 싸다 비싸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까 그 아이디가 뭐 가치 땡땡이신 분들이 가치 땡땡 분이 있었는데 워렌 버핏을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일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버핏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버핏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까, 위험을 어떻게 줄일까,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시간을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산, 여기서 종목, 여기서 가격, 여기서 금액, 투자 금액 이거 결정을 했는데, 쭉 한번 이제 내려보면,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철학을 바꿨던 사건이 있는데, 철학을 바꿨던 사건. 버핏이 예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가였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였는데, 기술적 분석을 언제 버렸냐면, 요게 이제 그건데, 요 중간에, 요렇게 오른쪽으로 읽으면 요 중간에 있는 글자가 뭐겠습니까? B죠, B. A, B, C, R, D, B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세로로 읽으면. 12, 13, 14니까 13처럼 보이죠. 그래서
차트 분석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어떨 때는 B로 보이고 어떨 때는 13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걸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이 그 차트 분석의 굉장히 큰 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버려요. 두 번째는 가치 투자의 길로 들어서서 그 버핏이 이제 그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가가 상당히 낮은 기업들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주식을 실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인 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나눈다. 버핏이 언젠가 이제 애플을 사고 월마트를 팔았는데 그 당시 이제 현재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죠. 최근에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할아버지 돈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신 보잉 팔았다면서 뭐 당신 은행주 팔았다면서 이렇게 되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워렌 버핏은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얘기하면. 근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언제 사갔는가 하면 요때 샀거든요. 요때가 실적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입니다.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 그리고 얘를 사기 위해서 월마트를 그 당시 팔았는데 월마트는 어떤 회사기 때문에 월마트를 되게 사랑했냐면 랭킹을 매겨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 재무제표로 봐서 매출액이 1등인 회사가 월마트예요. 그래서 월마트는 경기를 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월마트는 워렌 버핏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왜 팔았는가 하면 월마트가 매출액 1등이지 영업이익 1등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는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은 어떤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가 하면 돈 잘 버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고 월마트를 팔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대체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은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익이 늘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성장주를 같이 밸류에이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가였고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으로 접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회사를 좋아했는가 하면 이런 회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회사는 뭔가 하면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주가는 싸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데 선수가 싸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나쁜 거는 이게 하락하는데 비싸다. 이게 최악이죠. 근데 상승하고 비싼 게 좋겠습니까? 하락하는데 싼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답이 뭔가 하면 상승하면 비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비싸도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연구 존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는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사라지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상승한다면 주가가 비싸도 관계없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회사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쭉 내려보면 여기처럼 실적이 이렇게 상승 추세 있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퍼밴드라 불러요. 퍼밴드라 부르는데 우리가 주식이 싸다 비싸다고 말을 할 때 자, 주식이 싸다 비싸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뭐 GDP랑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GDP랑 비교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해서 뭐 지표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나와서 그 전체적인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 숫자가 100원 넘었으면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고 이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거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예전에 쓴 방법이라서 GDP와 비교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안 씀입니다. 안 씀. 현재 이거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장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웬만한 회사를 상장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는 버핏 인디케이터 같은 거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뭘 사든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과 수익 가치를 비교한 방법이 뭔가 하면 퍼예요. 퍼. 그 다음에 가격과 자산 가치를 비교한 방법이 이게 PBR이에요. PBR.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퍼나 PBR을 볼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표를 볼 때 모든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자기 퍼, 자기 PBR이 있어요. 자기 퍼, 자기 PBR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퍼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잘 벌면 비싸고 못 벌면 싸다죠. 싸다고 그 중에 둘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라고 얘기하면 뭘 사야 된다는 겁니까? 잘 버는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버는 걸 사야 된다. 그렇게 샀던 첫 번째 회사가 워렌 버핏이 샀던 회사가 뭔가 하면 시스캔디라는 회사를 산 거예요. 시스캔디라는 회사를 샀고요. 시스캔디. 그래서 이 양반이 제가 당신의 시스캔디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버핏이 돈 벌고 오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슬라 얘기인데 그럼 테슬라 얘기를 잠시만 보면 테슬라 최근에 오늘 제일 황당했던 황당했다기보다는 좀 큰 사건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까지 항상 1등이었던 회사가 토요타였는데 토요타를 깨고 테슬라가 올랐었죠. 테슬라가 올랐었고 테슬라를 쭉 땡기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할 건데 연간으로 보면 테슬라의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고 있는데 매출액을 이렇게 긁어서 2020년까지 긁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증가율이에요. 그럼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증가한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증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셔야 돼요. 자, 5년 동안에 얼마 성장했는가 하면 4천이 26,000이 된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1년 동안의 EPS 증가율이 무려 46%예요. 46%. 그런데 도요타는 현대차는 더 심하고요. 도요타는 똑같은 방법으로 연간을 해서 매출액 쭉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토요타죠. 토요타는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 토요타는 현재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이구, 뭐가 잘못 그린 걸 잘못 그린 것 같아. 잘못 그렸죠. 토요타는 이익이 이렇게 이제 하락 중에 있죠. 이익이 하락 중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뽑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아까 중요한 거는 이익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기억나는데, 그럼 이익이 증가되면 결국 주가가 뜨는데,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 기업이 좋겠습니까? 70, 100, 130 이게 좋겠습니까? 50, 100, 150이 좋겠습니까? 똑같이 100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제일 좋죠. 이 회사는 누굽니까? 지금 이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죠.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어떤 회사냐면 이익이 증가되는 회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데 성장성이 부각돼서 주가가 오르는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말하면 실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실적은 뭔가 하면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볼 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단어 하나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모든 기업을 고를 때의 원칙은 뭐냐면 Sustainable Profitable Growth예요. 지속적으로 Sustainable, 죽지 않고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죠. 서스테이너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00년 동안 성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피터블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프라피터빌리티가 ROE가 결국은 이익의 증가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스테이너블, 프라피터블, 그로스. 여기서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당연히 그로스죠, 그로스. 그래서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의 증가율이 중요하다. 이익의 증가율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회사가 150, 150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뭡니까? 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는 이 회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이익의 증가율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를 하나 봐줘야 되고, 두 번째, 테슬라가 왜 좋은 회사냐 하면 테슬라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가짜 논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시 테슬라로 볼게요. 테슬라를 쭉 내리면 테슬라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이 여기 보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죠. 여기를 보면 테슬라가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와서 흑자 전환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테슬라는 실제로 이익이 언제 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표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현금 흐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현금 흐름표. 자,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타기하신 이제 양덕준 회장입니다. 그래서 레인컴을 만드신 분인데 보통 회사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도나는 회사와 부도나지 않는 회사를 찾는 것이 이건데 기업은 뭔 자료를 보는 것이 좋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이제 이 자료를 긁을 때 제가 지금 무슨 자료를 긁었는가 하면 자료를 긁고 올 때 테슬라 걸 긁고 올 때 제가 뭘 긁었냐 하면 아까 요 매출액을 긁었잖아요. 매출액을 긁었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익 증가율에서 이익이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결국은 주주들한테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늘려면 뭐가 늘어야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늘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늘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출액이 늘어야 돼요. 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면 단기 순이익이 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는데 이 지표를 볼 때 아까 단기 순이익이 결국은 주가라 그랬잖아요. 주가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이제 재밌는 회사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시죠? 이렇게 그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순당 자료를 쭉 보면 회사가 매출액이 정체된 상태에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2017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였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익이 늘었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97억의 이익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 국순당이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해서 벅셔스웨이 이런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볼 때 단기순이익이 중요한 건 아는데 단기순이익은 특별손익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단기순이익보다 더 나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요 지표를 본 사람이 존네프죠. 존네프.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면 재고자산을 과다 계산하거나 매출 채권을 과다 계산하거나 안 그러면 대놓고 분식을 할 수도 있죠. 분식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 영업이익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 말고 뭐 믿을래?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뭔가 하면 캐시 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럼 다시 그 지표를 보면 자, 다시 구순한 걸 보면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이 플러스든 혹은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마이너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이걸 1,000억 주고 시가총액을 주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의 테슬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테슬라. 다시 테슬라를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였죠. 사실 2018년도 말에 테슬라는 실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흑자 전환을. 영업을 해서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번 겁니다. 돈을 벌었고, 근데 이것이 얼마 정도쯤 증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죠. 이 매출액이 증가하면 결국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플러스 났으니까 이때가 제일 좋은 뭐겠습니까? 흑자 전환 기회니까 2018년도에 테슬라를 사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은데, 앞으로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특별 손익이고 영업이익도 숨길 수 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표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찾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테슬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고 봤는데 테슬라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테슬라 언제 팔래?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지표를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고, 테슬라에서 우리가 뭐면 산다 그랬습니까? 이익이 증가되면 산다 그랬죠. 이익이 증가되면 사는데, 컨센서스를 봐서 포드 12M, 포드 12먼스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이죠. 얘를 보면 테슬라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나고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 이 포드 컨센서스가 꺾이면 이게 꺾이면 판다 정도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이면. 자, 그럼 다시 여기 들어와서 애플은 최근에 포드 12 EPS가 얘가 좀 이제 얘가 보면 5월달, 여기 보면 그 2월달이죠. 2월달 코로나가 불었을 때 그때 포드 12 EPS에서부터 시작해서 별로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상승 중에. 그래서 이렇게 상승 중에 있고, 그 당시 제일 재밌었던 회사가 저는 이제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포드 12 EPS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뭘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실적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얘가 상승 중에 있는지 하락 중에 있는지를 본다. 자, 그러면 아마존은 싼가 비싼가 해서 기업 현황을 보시면 퍼밴드가 있고 PBR 밴드가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꺼번에 제가 다 말씀드려야 좀 복잡하겠는데, 이 퍼밴드를 보는 건 좀 사실 얼리얼리스틱해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때는 얘를 보는데, 이 지표를 본다면 현재 아마존은 주식이 비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쌌고요. 밴드로 보자면 이때가 지금 현재도 상승 추세 중에 있어서 현재 아마존은 여전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또 다시 테슬라 얘기 또 한 번 하면, 테슬라는 내리면 밴드로 보자고 생각한다면 현재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 빨간 선까지 더 가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도 그 뭔가 고평가됐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든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어서 뭐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정도쯤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충 개별적인 걸 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고르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고르기를 이제 할 건데요. 쭉 내려서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데 하나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투자 유니버스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요. 이거는 모든 운용사가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투수, 타자 얘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자, 여기 들어와서 조건별 검색,
눌러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고르겠다 하고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건을 추가를 해서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하게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회사 중에서 주가가 싼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르고 최근에 컨센서스의 변화가 있는 회사를 골라라. 최근에 모멘텀 좋은 걸 골라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는 포드 12month EPS가 움직이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테슬라는 이렇게 찾는 건 쉬운데 테슬라를 한 방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건 안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냐면 나와 있는 회사가 무려 3만 개가 있는데 이 3만 개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미국에만 8천 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못 찾는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찾는 것이 제일 이제 효율적이냐 하면 조건별 검색을 눌러서 차세대 테슬라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슬라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데 마이 조건 해서 요거 제가 쓰는 것들인데 단기 모멘텀 여기 있죠. 바로 가기를 누르면 자료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고르겠다 누르고 포워드 12month EPS가 바뀐 거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얘가 올라선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4% 올라선 걸 고르겠다. 이게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골라서 한다면 포워드 12month EPS가 지금 현재 한 17% 좋아진 회사가 어이구 너무 많네. 야, 이렇게 해도 400개 나오네. 다시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요만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세 가지로 한 달 동안에 지난달에 비해서 포 12month EPS가 지난달에 비해서 포 12month EPS가 10% 올랐어요. 10%. 주식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서 한 5% 이상 올랐어요. 5% 이상. 이게 여기 약간 버그가 있어서 숫자 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놈이 더 힘이 세니까 시가총이 큰 애를 고르겠다. 해서 이렇게 고르면 한 10개만 골라볼게요. 그러면 한 21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르면 이 21개 있는 회사 중에서 뭐 했고 여기 보면 줌 있죠. 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 이 줌이라는 회사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7%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 좋은가 하면 포워드 12month EPS가 이게 지금 상승 추세 있죠. 얘를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거를. 실적이 지금 0.5, 1.3, 1.4 올랐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저걸 할 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별 검색 눌러서 난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고를 거야. 근데 내가 찾는 조건을 나는 내 스타일은 요거야. 그래서 포 12month EPS가 한 달 동안에 한 3% 올랐고 3%좀 올랐고 3%좀 올랐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쯤은 3개월 좀 더 많이 올라서 한 6% 가까이 올랐고 일단 빨리빨리 좀 대충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남대로 받고 있어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도 시장을 약간 아웃퍼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빼볼게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큰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목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차세대 테슬라 같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회사를. 그래서 여기서 회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컴퍼니 글로벌에서 저는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면 조건별 검색 같아요. 조건별 검색. 그래서 이걸 되게 열심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점은 이 조건별 검색 같아요. 마치 이제 고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르는 거. 그래서 뭐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복을 고른다면 수영복 사이즈가 뭐다, 뭐 신발이면 신발 사이즈가 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르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자, 그래서 종목 고를 때 뭐라 할 건가 하면 여기 이제 조건별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장기인지 중기인지 단기인지 이걸 갖고 평가를 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리면 이걸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지금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종목을 제가 아까 ETF는 제가 골라드린 건 되게 쉬운데 이 종목 고르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얘가 요즘엔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너무 많이 움직인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회사 같은 걸 보면 이게 좀 정말 어려운 것이 헬스케어 같은 것도 존스앤존슨 뭐 노바티스, 머겐컴퍼니, 파이저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멈춰 있으면 이게 아주 옛날처럼 스테이블하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되게 제일 찾고 싶은 종목이 저는 이건데 아까 했던 얘기랑 조금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 이번에 이제 이 주식에 관심이 좀 많이 가져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 태어났었어야 돼요.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 태어났었어야 돼요. 3차 산업혁명은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1999년도인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시골회사 있지 않습니까? 시골회사 박경철이 선배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선배가 야, 저 세미나를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청바지를 입고 미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대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놈 사기꾼이네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골 회사가 이 사람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음에 이재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만든 사람.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서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갑자기 놀라운 주식 투자 전문가가 되죠. 이때 1999년도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9살이었거든요. 29살, 제가 70년생인데 그때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 나이가 39이거나 이때 나이가 49이었으면 나도 이 기회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걸 못 찾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코로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코로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이제 진짜 4차 혁명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뭔 뉴스를 되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애플과 구글이 이제 협업을 한다더라. 구글과 예를 들어서 벤츠가 협업을 한다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다음 뭐 그런 거 있겠죠.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스턴 로보틱스 이런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드론을 만든다더라. 이런 뉴스 들 거 아닙니까? 이 뉴스 들 때 이건 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이 들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되게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 50파운드짜리 화폐가 있어요. 50파운드짜리 화폐. 이 화폐 그림에 누가 있냐면 요 사람이 있어요. 요 오른쪽 사람이 누가 하면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통해서 영국을 반열에 올린 사람이고 대영 제국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매슈 볼튼이에요. 매슈 볼튼. 이 사람이 매슈 볼튼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매슈 볼튼이라는 사람이에요. 매슈 볼튼이라는 사람인데 매슈 볼튼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 때문에 영국이 바뀌었는데 이 아저씨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슈 볼튼이 결국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결국은 증기관을 끝까지 완성시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4차 상임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입니다. 매슈 볼튼이 되자. 이 매슈 볼튼. 이게 저희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미국에서 나올 거예요. 왜 미국에서 나올 건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뒷부분 좀 얘기 더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좀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이
왜 이제 이기냐 하면, 왜 이기냐면, 저는 그 뉴스가 제일 재밌었는데, 우리나라 과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120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4개가. 근데 몇 개 갖고 있냐면, 중국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12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1개 갖고 있어요. 일본이 몇 개 갖고 있을까요? 9개 갖고 있어요. 한국은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은 당연히 없어요. 유럽은 13개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 몇 개 갖고 있겠습니까? 120개에서 13 빼기 10 하면 97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모든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 얘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전부 캘리포니아에서 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국 주식에서 큰 사건이 터졌고, 큰 사건.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한국에서 도대체 미국에 뻥 터진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저는 그거 갖다가 여기서 찾을 생각이에요. 조건별 검색을 통해서 찾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들어와서 조건 추가해서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표. 여기 들어와서 이 모멘텀, 컨센서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성장성. 요 파트에서 저는 결국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야 된다. 찾아서 제일 괜찮은 자료는 그렇게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갖고 찾아내는 것이 제일 베스트죠. 제일 베스트.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스크리닝을 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종목 고르기를 이제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종목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낚시에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찾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이제 제 강의를 예전에 들으신 분이 있어서 그렇고, 오늘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여기에 3월 달, 그날이 있는 날짜로 보자면 3월 23일 정도 됐는데, 다우지수로 볼까요? 다우가 18,000까지 빠졌죠. 18,000까지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날 샀으면 정말 초대박이고 이제 다음 정도쯤만 샀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은 3월 24일이나 3월 25일 날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때 샀죠. 이걸 샀는데 그때 왜 이걸 샀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나스닥 갖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지표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화면 녹화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QQQ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나스닥 관련된 ETF예요. 얘를 갖고 사고 팔고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데, 요걸 사는 건데 어떻게 사냐 꼭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와서 에딧 누르시고 에드라인에 이윤 다 없애버릴게요. 하이힐드라는 게 있어요. 하이힐드. 하이힐드가 있어요. 요 지표를 애드를 하고, 이 지표의 포맷을 하나는 좌축, 하나는 우축해서 축을 붙이고 X 누르시고 원이어 이렇게 누르시면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최고점이 주가의 최저점이고 최저점이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돼요. 매수 타이밍으로.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써진 것이 하이드 스프레드였죠. 그래서 지표를 많이 보시는 것보다 핵심적인 자료를 제대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accuracy라는 단어가 있고 preci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할 때 이렇게 있는데, 사격을 할 때,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precise는 이렇게 하는 게 precise예요. 이렇게 하면 0점을 조정하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accuracy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맞추는 것이 accuracy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투자를 잘할 때는 precise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accuracy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accuracy 하는 게 중요해요. 버펫도 어떤 얘기를 쓰는가 하면, 너무 많은 자료를 보고 틀리는 것보다 중요한 자료를, 핵심적인 자료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표를, 수없이 많은 지표를 보는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자료가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얘를 헷갈리시면, 왔다 갔다 헷갈리시면 투자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에딜라인 2를 데일리로 하지 말고 위클리로 만드세요. 위클리로 만들게 되면 약간 스무딩해져요. 스무딩해지니까 이 지표를 보고, 이 스무딩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자, 더더더 잘하려고 하면,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저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일드 지표가 지금이 7월 2일인데 여기 6월 30날 자료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뜰 때 오늘 7월 2일 날 미국장을 지금 이제 1시간 20분 미국장이 시작하는데, 이 지표를 맞추려고 하면 이걸 매일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6월 30날이니까 늦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IC라는 데가 있는데, IC가 뭔가 하면 요거예요. IC가 뭔가 하면 얘예요. 예. 여기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 하시면 패스워드 저쩌니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이게 저도 회원 가입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이건 무료예요. 무료고,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여기 들어와서 아이디를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자료가 뭐가 뜨는가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떠서 오늘 7월 2일인데 우리는 오늘 발표된 자료는 어제까지의 자료가 발표되니까 7월 1일 날 지표가 뜨죠. 자, 어디 그 지표가 뭔가 하면, 그 지표가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떠요. 자, 이건데 오늘 지표가 여기 하이드 스프레드거든요. 여기 미국 하이드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표가 6.33 돼 있죠. 6.33 숫자가, 여기가 6.33이잖아요. 6.33. 그래서 저는 이 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났거든요. 마이너스 나서 요게 마이너스 날 때마다 매수 비중을 늘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쭉 있는데 3월 20날이 여기 있었어요. 3월 23일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여기 있었어요. 10.87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때 제가 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3월 24일, 3월 25일 여기서부터 시작해 투자 비중을 쭉 늘리기 시작을 했죠. 떨어질 때마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중을 늘렸던 것이 좀 주요했고, 최근에도 저는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장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오늘 또 이제 좀 괜찮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드 스프레드 어제도 떨어졌거든요.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표를 보고 씁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세 시장이라서 저는 하이힐드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지 하이힐드가 올라갈 때 매도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지표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 지표들이 있는데 값이 비슷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할 때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다우 지수가 29,000이었을 때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제일 작았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다음에 18,000까지 갔을 때가 제일 높았겠죠. 높았는데 숫자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할 때가 보이죠. 비슷할 때가 있는데 그 3월달보다 4월달 지수가 더 높죠. 1000포인트가. 지표가 비슷한데 3월달보다 4월달이 한 2000포인트가 높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패드 푸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찾는데, 특히 매수 타이밍을 찾을 때 뭐가 되게 주요한가 하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되게 주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지표를 이한금융교육에 들어와서 추천 사이트 눌러서 미국 경제지표 들어와서 스프레드 눌러서 여기 들어와서 하이힐드, 여기 들어와서 하이힐드 이거 눌러서 보시면 하루 전 자료를 볼 수 있고, 이틀 전 자료를 볼 수 있고, 하루 전 자료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ICE라는 회사를 찾아서 회원가입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해보고 싶다. 이건 약간 위험해요.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타임 해보고 싶으시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뭐가 있냐면 하이힐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HYG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떴다. 이 종목 1년치를 보면 3월 입사하면 제일 작겠죠. 제일 좋겠죠. 이렇게 3월 입사하면 여기구나. 3월 입사하면 여기인가? 여기 같은데.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얘가 제일 낮았던 순간이 나스닥 지수가 제일 높았던 그 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자, 타이밍 정리 한번 할게요. 타이밍 정리를 하면 타이밍을 고를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락하면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 스프레드가 하락할 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 시장이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동학개미운동에서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뭔가 1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들이 있는데, 그 앞으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데요. 컴퍼니 글로벌 눌러서 찍으면 국가별로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1등은 귀족 모태가 됐죠. 귀족 모태가 됐고, 홍콩의 1등은 텐센트예요. 텐센트 아시죠? 최근에 4차 혁명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게임 사업은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VR, AR 이런 사업은 진짜 커지겠죠. 앞으로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여행 가는 시대가 정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텐센트 같은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텐센트는 여기 보면 네스퍼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이 회사도 되게 재밌는 회사죠. 재밌는 회사인 것이, 텐센트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텐센트 최대 주주? 남아공에 있는 회사예요. 남아공 회사. 그래서 텐센트 최대 주주는 남아공 회사예요. 남아공 회사. 그 다음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알리바바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알리바바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죠. 손정희가 최대 주주죠. 마윈이 그 다음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홍콩의 텐센트 같은 회사는 진짜 전 세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텐센트는 진짜 메이저 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메이저 회사. 그럼 얘도 찾는 방법이 조건별 검색 눌러서 국가를 홍콩 이렇게 눌러서 조회 눌러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미국은 조건별 검색에 찾아야 되고요. 중국은 1등부터 10등 내, 홍콩 1등부터 10등 내, 그 다음에 일본 1등부터 10등 내에 가슴이 꽂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슴이 꽂히는 회사들 있는데 도요타, 소프트뱅크, 뭐 그다음에 킨스, 그다음 니폰, 뭐 이런 회사, 소니, 뭐 엔티티 도코모 이런 회사 있잖아요.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 패스트 리테일 요건 누굽니까? 요거 여기 유니클로죠, 유니클로. 그래서 이런 메이저 회사들 각 나라의 메이저 회사 10개 정도쯤은 계속적으로 트래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래킹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들어오면 유럽에 네슬레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압도적인 회사죠. 네슬레, LVMH, 그 유명한 루이비통이죠. 로레알,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TSMC, 대만 반도체 지수. 그래서 이런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은 한 10개 정도쯤은 계속적으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회사들, 유럽에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는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시는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약간 이제 좀 넣어본다면, 미국은 구상력이 최고의 구상력. 그래서 미국은 아이디어가 되게 발전하는 회사라서 애플의 아이디어, 뭐, 그 다음에 나이키 아이디어, 이런 회사들이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유럽은 이쁘잖아요. 유럽을 가면 정말 그 아름다움에 놀라죠. 표현력이 최고 같아요. 유럽을 대표하는 회사는 제가 볼 때 LVMH 같아요. 루이비통 그거 같아요. 일본은 지금은 이게 좀 이제 맛이 갔어요. 이게 조정력이 되게 좋거든요. 조정력.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과 C 기업에서 부품 되게 많은 걸 좋아해서 부품 많은 도요타 같은 회사를 되게 잘했는데 앞으로 얘는 기계가 대체할 거라서 저는 일본의 그 힘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은 자본 동원력이 뛰어나죠.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낼 생각 없고 나중에 이제 돈지가죠. 돈으로 뭘 해가지고 한 군데 돈 때려봐가지고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쫙 밀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하죠. 대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서 전환력이 되게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한때 뭐 스마트폰도 만들었다 이거 하는데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회사가 TSMC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 그냥 홍콩 같은 경우는 뭐니까 뭐 그러니까 자본이 전환되기 자본. 그래서 뭐 홍콩은 자금이 전 세계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런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종목을 한번 본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이. 자, 이제 지금 9시 22분인데 질문 몇 가지 있으시면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질문 더 받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꼭 가졌으면 좋겠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10년 전에도 사실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강의한 지는 한 4, 5년 가까이 됐는데 그 개인들은 관심이 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최근에 뭐 한국의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건너오게 된 분들도 많은데 미국 주식시장은 진짜 매력적입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분석하면 분석한 만큼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돈 벌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조금만 돈 벌면 워낙 국가가 이제 삥 뜯어가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미국 ETF 당연히 이제 세금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하는데 하여튼 알아서 걔들이 다 뜯어가니까 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어, 그 이게 수익금이 250만 원 넘어서면 다 부과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텍스와 관련한 부분들은
텍스와 관련 부분 그거 같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텍스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제도를 갖고. 그런데 주식은 제도가 없어서 이거 유리알 같은, 유리지갑 같은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인지 이거 들을 때마다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냥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 신고가 나는 종목은 보유해도 된다. 보유하는데 신고가가 이렇게 나는데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신고가가 나는 거는 여전히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여전히 가져가시는 거 훨씬 더 좋고. 그 다음 앞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이힐드에 대해 설명을 조금만 드려보면 좋습니다. 하이힐드를 조금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기업들의 주가를 설명을 할 때 이익금을 할인을 하거든요. 할인을 하는데, 이 할인율이 문제인데, 할인율을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할인율을 K라고 써요. K를 이론적으로 RF 더하기 뭐 이렇게 배웠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00원 받을래, 1년 뒤에 100원 받을래, 그럼 당연히 뭡니까? 지금 100원 받는 거 선택을 하죠. 근데 만약에 현재 100원인데 1년 뒤에 105원 받을래 라고 하면 고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만약에 금리가 5%면 지금 현재 금리가 5%라고 생각을 하면 5%라고 생각을 하면 자, 금리가 5%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100원 받으나 1년 뒤에 105원 받으나 똑같게 돼요. 근데 금리가 5%인데 106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1년 뒤에 100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맞죠? 그래서 요걸 할인율이라 불러요. 할인율이라 부르는데 주식의 할인율은 채권 할인율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채권 할인율보다 더 높겠죠. 플러스 알파겠죠. 맞죠? 근데 채권 할인율 어떻게 결정됩니까? 삼성전자 할인율 어떻게 결정됩니까? 채권 금리는 국채 금리에다가 부도 위험을 더한 거죠. 부도 위험을. 자, 그러면 부도 위험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단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도 위험이 상승하면 안 되는데 이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 이게 뭔가 하면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CDS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CDS 프리미엄 부르고 이 CDS 프리미엄을 매일같이 날마다 기업들을 측정해서 만들어진 지표. 그 지표가 하이드 스프레드예요. 자, 그 지표가 하이드 스프레드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하이힐드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하이힐드. 여기 나와 하이힐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하이힐드가 있는데 이 지표를 한번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 하이힐드인데 보시면 쭉 내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AAA가 있고 BB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풀밸류 뭐 해서 이제 이게 거래가 되면 이렇게 다 측정이 되고 요거 갖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는 거라서 우리는 이 지표가 부도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부도 위험이에요. 부도 위험이고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부도 위험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도 위험이 하락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금융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어느 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있냐면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국제금융 속보에 보면 쭉 내리면 자본시장에 여기 이제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은행권에 있어요. 요 자료를 누르는데 지금 현재 이 지표를 보면 이렇게 내리면 요 CDS 있죠. 이 CDS가 지금 미국의 JP모건이 현재 60이지 않습니까? 60인데 요게 6월 9일 날 요게 얼마 있는가 하면 43이었어요.
43이었는데 이 지표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금융주 주가가 오르고 FAS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요. 오르는데 이 지표는 저는 미국의 정부가 얘를 살릴 거예요. 왜 살릴 건가 하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근거를 둬서 만들었던 여기 JP모건 여기 있었고 밴더빌트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시카고 요 밑에 오하이오주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록펠러가 있었고요. 록펠러. 여기에 디트로이트 요 근처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포드가 있었었고 포드.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카네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이 쭉 영토를 펼쳐서 최근에 미국에 이제 잘 나가는 업체들 다 여기 있다. 워싱턴주에 시애틀 여기에다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현재 미국은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시스템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돈을 여기서 줘야 돼요. 여기서 줘서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회사들을 날리면 안 돼요. 미국의 금융회사를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회사를 살리겠다고 이제 의지 표명을 한 거고, 의지 표명한 것이 파월이 볼커 룰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시켜줘서 이제 뭐뭐뭐 한 거거든요. 이렇게 뭐뭐뭐. 그래서 이제 이건 2019년도 거고, 그래서 얘를 완화시켜줬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전 이 사건은 좀 되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데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요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월이 이제 미국의 금융주를 얼마나 살리려고 하는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그 내일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인데, 이번 미국 재정 정책은 건설과 관련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되게 높고요. 되게 높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 뭘 통해서 경제를 살릴 확률이 되게 높은가 하면 이걸 통해 살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케이스 실러 지수 아시죠? 이게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가 상승 중에 있죠. 상승 중에 있고 이게 하여튼 안 비싸요. 안 비싸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서 뉴욕 얘기를 해서 뉴욕은 집값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욕은 케이스 실러 지수가 뉴욕은 케이스 실러 지수가 보면 이때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2006년, 2007년도보다 현재 뉴욕 집값이 더 싸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죠. 샌프란시스코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시애틀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집값이 하도 비싸갖고 미국이 대학 교수가 집값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집값 감당 못하고 실리콘밸리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비싸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는 방법 되게 쉬운 거죠. 아까 이제 미국 지도 어디 갔지?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재정 정책은 결국은 다시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고용을 일으키기 제일 좋은 방법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현재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하나를 딱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이것이 미국 실업률이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현재 이 미국의 실업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그러면 당신 실업자들 전부 아마존 가서 일하세요. 아마존 가서 프로그래머 돼서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고용 없는 성장.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시장이 뭐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 요걸로 제가 한번 끝을 내볼게요. 그러면 자, 전 이번 장이 좀 버블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볼게요. 전 지금이 진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1999년도에 IT 버블이 발생을 해서 퍼가 45배까지 갔죠. 지금 미국 퍼가 몇 배라는 21배라 그랬잖아요. 이까지 갔는데 왜 이까지 갔는가 하면 금리가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였는데 금리가 되게 낮았거든요. 금리가 낮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100,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0,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5%가 아니라 1%못 되게 됐습니다. 1%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치솟죠. 숫자가. 치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인율이 떨어지면 저게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올라가게 되는데 1999년도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금리가 얼마큼까지 떨어졌냐 하면, 금리가 아까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얘를 볼 때 그 아까 AA급 금리가 있는데, 미국의 AA 금리가 이게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 그 금리가 1999년도, 2000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어요. 낮은 수준에. 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1999년도, 2000년도에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특징이었는데, 얘가 실업률인데요.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실업률이 쫙 떨어진 거 보이시죠? 떨어지는 거. 떨어져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뭐였는가 하면,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이었어요. 왜 고용 없는 성장이었는가 하면, 1999년도,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IT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999년도에 IT 혁명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누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그때는 부장님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기사가 있고 비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1999년도에 우리 회사에 부장님한테 뭘 줬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줬고요. 아니 스마트폰인데 노트북을 줬고요. 지급을 했고, 두 번째는 차는 네가 직접 운전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직접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기사들하고 이런 다 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뭐라 불렀는가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불렀어요. 고용 없는 성장. 이걸 뭐라 불렀는가 하면 잡리스 리커버리라고 불렀어요. 잡리스한 리커버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지금 2020년도가 경제의 발전 속도로 보면 1999년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고용 없는 성장인데 이번에는 고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뭘 하게 되는가 하면 1930년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뉴딜이죠. 뉴딜이 했던 게 뭡니까? 건설사업이었어요. 건설사업인데 이번에는 건설사업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주거용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거용.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국처럼 되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건설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건설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업을 하고 그 회사 이름이 뭔가 하면 TR 호턴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이 회사가 실적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쭉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숫자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뭐 이런저런 지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했는데, 그래서 뭐 뭘 하시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번 시장에서 전 세계 최고 기업인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을 꼭 이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 현재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언제 매도하냐 이렇게 불렀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약간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매수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떨 때는 주식을 갖고 있고 어떨 때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미국 애들은 매수 매도를 하는 것들이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식을 팔면 채권을 갖거나 부동산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을 갈아타는 거예요. 자산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주식,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채권금리가 1%대로 떨어졌고요. 1%대로 떨어졌고, 전 사실 이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살만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투자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주식을 팔고 살 자산이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살 자산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애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를 보면 주식을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주식을 채권이랑 같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채권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제로금리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제로금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리 여기 있었죠. 지금 금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딱 보면요. 회사채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저. 사상 최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회사채가 사상 최고로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채권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그럼 이 채권이 금리가 제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은. 무조건 주식이 좋겠죠. 그랬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간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 자산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버스 채권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요거는 그림 하나만 딱 그려서 끝을낼게요.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채권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고.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채권 가격이 더 오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돼도 채권 가격이 더 올라요. 더 오르는데, 그래서 인버스 채권 사시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시는 거 아니고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사셔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시작해서 2, 3년 정도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시면 안 돼요. 자, 또 뭐 하고 싶은 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이미 10분을 넘어서서 더 이상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 인트로 같은 건데, 인트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특히 미국 주식이 수익률도 훨씬 더 좋고, 위험도 좀 위험은 좀 더 낮은 상황이고, 대신 비용은 좀 드는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자. 그래서 기업이 R&D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투자를 좀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있는 걸 보고 뭘 봐서 종목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투자를 할 거면 그러면 아무거나 사고 자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뭐 5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면 저는 그 정도쯤 되는 비용은 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비용은 좀 지불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Sustainable Profitable Growth. 그로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로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평균적으로 9%의 그로스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35, 테슬라 한 40 정도쯤 되는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 찾는 거, 하이힐드 스프레드 기억나시죠? 종목 고르는 거는 그걸 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정도 되는 종목은 그 나라가 평균적으로 뭘 잘하는가, 유럽이 잘하는 표현력, 일본이 잘하는 미세 조정력, 그다음 홍콩에 이제 자본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20년도에 드디어 이제 7월 달에서 이제 2, 4분기가 지나고 3, 4분기가 시작됐는데, 전 3, 4분기에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바라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거기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좀 돈 벌기 쉬운 시장에 와서 돈 좀 편하게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뻑뻑거린 것도 좀 많고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